감염의 전장에서 전쟁터라 이 말이죠. 감염의 전쟁터에서 제3장으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2년을 보낸 뒤에 도마크는 의무병으로 벨기에로 돌아갔다. 독일은 1918년 천개 공세를 위해 병력을 집결하는 중이었다. 질병은 어디에나 있었다. 오랜 전쟁, 굶주림과 굶주림 속에 있으니까 추위, 북적거리는 막사, 썩어가는 시체, 공중보건체계의 붕괴는 감염병의 폭발을 낳았으며 그로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번져나갔다. 도마크는 서쪽으로 여행하면서 잔혹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떠올렸다. 젊고 파릇파릇한 병사들이 종종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주위에서 죽어나갔으며 그가 지나온 탄광초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 강부들은 경도에서 끌어올려지기 전에 숨을 거뒀다. 정확히 무엇이 대유행을 일으켰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들은 일종의 세균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병리학자들이 희생자의 폐에서 찾아낸 각종 병균은 대유행의 범위를 하나로 지목하기 힘들게 거의 바이러스 들어나가요. 바이러스 베트네이드 지목하기 힘들게 했다. 그러니 대유행을 멈추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였다. 인플루엔자가 세상을 휩쓰는 동안에 천개의 공세는 실패했고 도마크의 부대는 퇴각했다. 도마크를 비롯한 독일군은 이번 퇴각이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며 소규모 득실을 주고받는 참호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건물 꼭대기에 벨기에 국기가 개양되었으며 후퇴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민간인들이 지하층 창문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성나고 굶주린 군중이 보급기지를 공격했다. 도마크는 도시민들이 군용 식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쫓아냈으며 겁을 지르고 조명탄 건설을 발사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독일 황제가 퇴위했고 휴전협정이 체결됐으며 독일이 패전했다는 소문이었다. 도마크가 동료와 민간인 몇 명과 함께 벨기에의 한 약국 지하실에 은신해 있을 때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렇게 독일이 패전하다니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의 부대는 국경을 넘어서 독일로 들어갔다. 어이편 주민들은 그들을 귀한 영웅처럼 대접했으며 병사들이 탄 차를 초록색 화환과 검은색, 빨간색, 흰색의 작은 깃발로 장식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독일은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승진한 연합군은 라인강 여역의 산업지대를 점령했으며 독일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금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렸다. 카이저가 퇴위한 뒤에 들어선 새 독일 정부는 불안해 보였다. 경제는 정체했으며 노동은 불안정했고 기근이 만연했다. 도마크는 군복을 개고 부모를 만난 뒤에 의학 공부를 위해서 키일 대학교로 돌아섰다. 키일은 독일 북쪽 끝 발트해 근처에서 덴마크를 마주보고 있었다. 이곳에서 자신의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고 분투하는 동안에 그는 이 지역을 푸른 바다를 햇빛과 갈매기 울음소리로 가득한 하늘을 고향과 사뭇 다른 이곳을 점차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인 이렇게 해서 궁핍의 굴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악이 충천했다. 수많은 전우의 목숨을 앗은 세균을 찾아내 물리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젊은이였다. 전쟁은 그를 질병과 무지, 혼돈, 유혈의 늪에 빠뜨렸다. 의과대학을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의학은 쉽게 썩들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다. 여러에 대한 공부하고 노력하고 궁핍을 견디고 암기를 해야 했으며 수학, 물리학, 화학, 미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약학, 독성학에 몰두해야 했다. 그는 책 속으로 파고들었으며 긴 근육, 뼈, 혈액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는 인체 구조를 점차 알아갔다. 기초를 배운 뒤에는
인체의 복잡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을 질병에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가 마침내 당대의 중대한 교훈을 터득했다. 그것은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질병을 멈추기 위해 자신이 아니 어떤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세 수도사보다도 1084년에 악마가 비인에서 찾아왔다. 천년도에 그는 프랑스 도시 가장 가난한 오두막과 가장 부유한 저택, 시장과 교회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눌러 앉았다. 그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오들오들 떨다 쇠약해졌으며 등과 머리에 통증을 느꼈다. 지옥불에 던져지듯이 몸이 덥고 목이 마르더니 얼굴에 벌겋게 발진이 돋았다. 너날이 부풀어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물집이 터져서 고름이 흐르기도 했다.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는. 하지만 비례는 신도 있었다. 신의 기적은 이곳 출신의 기사가 십자군 원정에서 가져온 유고를 통해 발휘되었다. 악마가 고통을 가하자 빈 사람들은 성 안토니우스에게 기도를 했으며 기도로 한동안 사라진 이 질병은 결국 빈이 돌아왔으며 다른 도시들에도 찾아갔다. 이렇게 해서 다음 마을에서 20명을 죽였으며 어떤 것이 때로는 집 하나를 공격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 이렇게 삼켰다는 거죠. 패스트만큼 무시무시하거나 콜레라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전염병의 시대의 또 하나의 전염병으로서의 우려의 배경이자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다. 이 불은 몇 세기가 지나도록 꾸준히 터들어가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았다. 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병이었지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다. 17세기가 되자 계몽된 의사들이 성 안토니우스의 불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환자들은 여전히 성 안토니우스에게 기도했지만 자연적인 원인에서 생기는 발열, 물집, 발진과 한 종류라고 못 박았다. 성 안토니우스의 불, 지금은 더 학술적인 이름인 단독, 그리스어에서 불달을 뜻하는 에리트로스와 피부를 뜻하는 펠라스에서 온 이름이다. 그래 악마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염된 공기, 해로운 바람, 부패한 전기, 미아스마, 이탈리아로 나쁜 공기를 뜻하는 그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 조건들은 같은 것을 일컫는 여러 이름으로 오염된 공기는 늪이나 오물 구덩이 썩어가는 사체에서 생겼고 전기는 안개와 묘지, 습지, 폭풍우와 연관이 있었으며 일단 들이마시면 4가지 체액을 공격하고 어지럽혀서 세심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사람의 모든 질병이 체액 불균형에서 비롯한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널리 알려졌으며 체액의 불균형 의학에서는 신조와 같았다. 사람마다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의 4가지 체질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각각 황담즙, 혈액, 점액, 흑담즙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병에 걸릴 수 있었다. 기본적인 치료법은 사혈과 사하 그리고 특정 체액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체액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체액, 오염된 공기는 단독 같은 질병을 무엇보다도 훌륭하게 설명했다. 오염된 공기. 자, 피가 너무 데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무엇이 단독을 일으키는지 몰랐으며 원인을 모르니 막을 방법도 없었다. 17세기의 의사들은 600년 전 성 안토니우스의 유골에 담근 포도주로 환자를 치료한 성지자들보다 더 과학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같았다. 회복하는 환자도 있었고
죽는 환자도 있었다. 의사가 무엇을 하던 결과에는 눈에 띄는 차이는 전혀 없었다. 도마크 시대에 의사들은 인체와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돌파리 치료도 줄었다. 감염의 성질에 대해서 또한 인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상세한 과학적인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면서 체육 이론은 마침내 무너졌다. 이제 의학은 단단한 생화학적인 토대, 점차 깊어지는 생리학적인 이해, 고대의 낭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을 갖춘 진정한 과학이 되어가고 있었다. 1920년대가 되자 의학의 영웅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였다. 진자는 반대쪽으로 멀리 이동했다. 도마크가 배운 새로운 의학은 매우 복잡했으나 한 가지 간단한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확신이 없으면 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게 하라. 연구자들이 인체에 대해서 스스로 수리하는 경이로운 작동 원리, 최악의 질병도 물리치는 능력, 체온과 염도와 호르몬을 매우 정확한 범위 이내로 유지하는 섬세한 균형 잡힌 대사, 체내에 침입한 미생물에 맞서는 복잡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어에 대해 알아갈수록 의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임이 점차 분명해졌다. 의사들은 통증을 줄이고 피해를 완화했으며 환자의 가족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 주었다. 훌륭한 돌봄, 당대한 의사 말 맞다나 가장 애정 어린 보살핌을 제공했으며 지켜보고 기다리고 최선의 결과를 희망했다. 달리 무언가를 하려 해도 수단이 하나도 없었다. 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강하기보다도 공감해야 했고 과학자라기보다는 인도주의자였으며 신이라기보다는 돌보는 사람이어야 했다. 많은 상황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의과대학에서 효과적인 약물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치료 허무주의자 안톤 판 레이우엔후은 과학계의 슈퍼스타였다. 유럽의 명사들이 그를 만나고 그를 경이로운 세계를 목격하려고 멀리서 찾아왔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네치, 크리스토퍼 렌처럼 당리를 주름 잡은 지성뿐 아니라 리히텐슈타인, 공과 메리 2세 같은 왕족도 그를 찾았다. 네덜란드의 사업가 레이우엔훅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름 없는 가문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교육을 받았다. 대학 학위는 전무했으며 델프트를 거의 벗어나보지 못했고 언어라고는 네덜란드어밖에 몰랐다. 12살에 포목성의 도제가 되어 장사를 배운 뒤에 성년이 되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측량, 포도주, 감정, 시청 말단, 공무원의 부업까지 해가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 그 과정에서 익힌 렌즈 연마술은 돋보기를 만들어서 자신이 사고 파는 직물의 품질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취미였다. 어느 날 그는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 쓴 흥미롭고도 매우 인기 있는 책 현미경 속 세계를 손에 넣었다. 그림으로 가득한 그 책에서 훅은 적절히 연마하고 배열한 렌즈 2개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구인 현미경으로 온갖 물건을 관찰했다. 훅의 장치는 단순하고 조잡했으며 오늘날로 치면 애들 장난감 수준이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던 곤충, 깃털, 치즈, 해면의 구조를 들여보기에는 충분했다. 훅 렌즈는 벼룩이 정교하게 광을 낸 검은색 민을 촘촘히 겹쳐 만든 갑옷으로 장식되었으며 얇은 코르크 조각이 마치 벌집처럼 온통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을 밝혀냈다. 이것이 식물 세포 훅이 만든 용어에 대한 최초의 묘사이다. 이렇게 레이우엔훅도 묘목되었다. 그는 현미경을 직접 만들었는데 자신에게 렌즈 연마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다. 렌즈 이렇게 다양하게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1675년 여름에 집 밖에 물통에 들어있던 물 한 방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로써 전혀 새로운 세상을 목격하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물방울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동물들이 내달리고 꿈틀거리고 회전하는 살아있는 동물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서 한동안 관찰 기록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마침내 확실히 된 그는 관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른바 극미동물 꼬마 짐승을 발견했다고 선언을 했다. 미생물을 보았다는 거죠. 그는 또 다른 것을 들여봤다. 이를테면 향신료를 만들 때 무엇이 반해서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고 싶었다. 후추 표면에 작은 가지가 있어서 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후추를 더 자세히 연구하려고 물에 개어 1676년의 4월 24일에 자신이 가진 최성의 현미경을 후추물에다 가져다 대었다. 그 속에는 그가 이제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작은 생물 같은 것이 보일락말락 했다. 어찌나 미세하든지 그는 이 극미 동물 3천만 마리가 있어도 굵은 머리알 하나조차 덮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류 최초로 세균을 본 것이었다. 그는 최상의 렌즈를 이용해서 흙, 민물, 짠물 등 모든 것에서 세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치아에서 긁어낸 치태는 세균의 보고였다. 그는 현지 미술가를 고용해 자신이 본 것을 그리게 한 뒤에 당대의 가장 저명한 학술단체인 런던 왕립학교에 보냈다. 자, 이렇게 해서 풍자는 진실에서 멀지 않았다. 네덜란드인의 발견에 무척 흥미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의 보고를 의심하는 영국 과학자들이 하도 많아서 레이우 앤 훅은 영국인 목사 한 명과 법률가 여러 명에게 자신의 발견을 인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다 다름 아닌 로버트 훅이 레이우 앤 훅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의심이 일소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속의 온갖 미세한 주민들은 진짜임을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 발견은 의학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문제는 세균 레이우 앤 훅이 볼 수 있었던 가장 작은 동물인 후추물 극미 동물이 혼잡하게 섞여 집단, 동네, 도시, 국가를 이룬 채 난잡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사람의 치아에서 긁어낸 치태를 약간의 물과 섞어 들여다보면 레이우 앤 훅조차도 10에서 20가지 세균을 분간할 수 있었으며 장비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인간의 입안에 수백 종의 세균이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 적은 세포와 분류 불가능한 잡동사니가 세균과 뒤엉켜 있었다. 1870년대에 들어서서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기발한 연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균을 질병과 연관짓고 발효, 포도주와 맥주가 익는 것과 부패, 고기가 썩는 것 둘 다 효모와 세균의 작용 때문임을 밝혀냈다. 세균의 고기를 썩게 한다면 질병도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 파스테르의 논리였다. 그는 일증하며 여러 해를 바쳤다. 하지만 그의 연구가 의학계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커다란 걸림돌을 넘어야 했다. 첫째, 파스테르가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의사가 아니라 양조 화학자인데 질병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는 의심이었다. 둘째, 그의 연구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했다. 그의 세균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추론했으나 자신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특정 종류의 세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정확하고도 학계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하려면 연구에 쓸만한 종류의 세균을 분리해 순수하게 배양한 뒤에 이 견주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검증해야 했다. 이론상으로는 세균 무더기에서 한 종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배양하는 증식시키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됐다. 세균은 단순히 분열을 해서 증식하므로 유성 생식은 필요가 없다. 세균을 기르는 것은 쉽다. 미지근한 쇠고기 죽이 담긴 플라스크 식탁 위에 뒀다가 하루 이틀 뒤에 들어와 보면은 세균 수십억 마리가 빠글거리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5만 가지 종이 뒤섞여 있을 것이다. 세균을 연구하려면 한 종을 분리해서 균주로 증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파스테르 시대에 구할 수 있는 도구로 한 종류의 세균을 골라내는 것은 굴착기로 머리알 하나를 집어드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파스테르의 발상 세균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설은 군집 중독설, 호흡을 통해 질병이 전파된다는 학설,
피부의 악취, 벌리와 균류의 자연 발생, 분해되는 배설물, 산소 부족 등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학설과 나란히 전염병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의학적 설명의 하나로 치부되었다. 자, 이렇게 코우 이런 것을 또 독일인 의사 로베르트 코우 그가 연구를 하게 되어졌다. 파스텔 그는 소도시 의사였다. 그가 하는 것은 고대에게서 배운 것, 또 장비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임기 응변을 발휘했다. 주사기가 없어서 나무 조각을 난로에 달궈서 소독한 뒤에 탄저병에 감염된 향과 소의 혈액에 담갔다가 건강한 생쥐에게 찔러 넣었다. 그러자 생쥐가 죽었다. 사체를 열어서 장기를 검사했더니 탄저병에 감염된 양과 소에서 본 것과 똑같은 감염 징후가 나타났다. 비장이 부풀고 새까매져 있었다. 혈액에는 끈과 막대가 들끓었다. 그는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죽은 생쥐의 혈액을 건강한 생쥐에게 주입했는데 이번에도 질병이 전파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세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그가 사용한 혈액이 아무리 작은 방울이었더라도 그 속에는 세포 조각, 다른 세균, 그의 눈앞에는 춤추는 티끌 수천 개가 섞여 있었다. 그의 막대와 끈이 살아있고 정식해 탄저병을 일으켰다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였으나 입증할 도리가 없었다. 해법은 소 눈알을 통해서 찾아왔다. 그는 소 눈알에서 세균의 정식에 좋은 배지로 여겨지는 맑은 액체를 몇 방울 뽑아냈다. 액체를 현명으로 샅샅이 들여다보니 세균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무균 상태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탄저병에 감염된 생쥐에게서 비장 조각을 작게 떼어내어 조심스럽게 배지에 넣었다. 며칠 후에 눈알 액체에서 막대와 끈이 빠글거렸다. 죽은 세포 잔이는 이렇게 증식하지 않으므로 그의 막대와 끈은 살아있는 세균인 듯 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균이 풍부한 소 눈알 액체를 이용해 다른 동물을 감염시켰는데 나무 조각을 실험 동물에 찔러 넣어 막대와 끈을 옮겼더니 그 동물은 며칠 만에 죽었고 사체는 막대와 끈으로 들끓었다. 코브는 세균을 연구해서 탄저병 전문가가 되었다. 막대와 끈이 포자를 만드는 광경을 본 것은 그가 처음이었으며 현미경 속 세계에 매혹되어 환자도 잊어버리고 탄저병 전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그가 처음이었다. 코브의 발견 이후에도 확실하게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종류의 세균을 순수하게 배양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코브의 감자가 등장했다. 시골 의사 코브는 업적을 인정받고 베를린의 저명한 지위에 임명되었다. 순선 코브 학생 페트리는 세균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얕은 유리 접시를 고안했다. 코브의 기쁨은 단순하고 혁명적이었다. 코브 이렇게 해서 4장에서 도마크의 첫 직장은 대학에서 멀지 않은 킬 시립병원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내과 전문의 게오르 호피의 자일러 밑에서 수련의 훈련을 시작을 했다. 그 실험 장비, 현미경, 화학 장비 등은 최소한 머물렀다. 그래도 도마크는 잠시나마 만족했다. 마침내 조금이나마 돈을 벌었고. 자, 이렇게 세균이 어떻게 전파되고 인체가 어떻게 맞서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피는 특별한 액체요 라고 괴테는 파우스트에 썼다. 신비로운 상징, 정치적인 이념, 생물학적인 신비의 혼합물로서의 피의 초점을 맞추는 전통은 독일에서 유서가 깊다. 도마크는 현미경을 보면서 이 전통에 일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인간의 혈액은 맨눈으로 보면 붉은 액체이지만 현미경을 들이대자 놀라운 세상이 펼쳐졌다. 화학 염료로 적절히 염색하면 혈액은 맑은 액체에 떠 있는 세포들의 향연을 드러냈다. 즉 결국은
산소가 함유된 혈액을 운반하는 화학물질인 헤모글로빈이 담긴 자료였으며 백혈구는 면역 반응을 촉진했다. 백혈구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온갖 단핵구, 가립구, 림프구, D6V 이르기까지 종류가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백혈구는 질병과 싸울 때 중요한 것이라고 도마크는 의과대학에서 배웠다. 일부는 포식자에서 인체를 따라다니며 침입자를 찾아내서 집어삼키며 또 다른 일부는 작은 공장과 같아서 항체라는 화학물질을 뿜어내는데 이 항체는 세균의 종류를 구별해 인체를 위협하는 것들을 공격하는 기능이 있다. 면역계는 세포, 장기, 화학적인 유발인자, 전달인자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체계이다. 그러나 도마크가 의과대학에서 다닐 당시에는 각각의 부분이 무엇인지, 모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로 다른 부분이 어떻게 협력해서 감염과 맞서 싸우는지를 누구도 이해를 못했다.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죠. 백혈구에. 그래서 도마크는 혈액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시험관에 넣어서 원심 분리기에서 회전시켜서 혈액을 층층이 분리했는데 아래쪽 절반은 무거운 적혈구 때문에 진홍색을 띠었고 위쪽 절반은 밀집색의 맑은 액체였다. 맑은 액체는 혈청이라고 불리는 기적의 성분이었다. 혈청에는 세포가 하나도 없지만은 항체를 비롯해서 백혈구가 혈액에 분비한 신비로운 화학물질들이 들어 있었다. 항체는 마법처럼 작동했으며 기막히게 예민했다. 비결은 모르겠지만 이 화학물질들은 인체와 인체 아닌 것, 즉 세균 같은 침입자를 구별할 수 있었다. 세균의 종류도 구별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자 몇 개만 다른 두 화학물질도 구별한다는 사실이 막 밝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아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혈청을 약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접종. 그래서 예방접종의 시작. 원래는 약해지거나 죽어서 덜 위험한 미생물에 인체를 노출시켜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인체는 백신 효과를 몇 년간 기억했다가 진짜 감염이 시작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예방접종은 암노스 라이트 경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이들은 환자의 면역계를 제대로 정비하면 아무리 심한 감염이라도 종종 물리칠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혼란스럽게도 암노스 경의 장티푸스 백신 같은 일부 백신은 기막힌 효과가 있었지만 그의 상처 감염 백신은 완전히 실패였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다. 문제는 면역계가 여러 면에서 특히 항체의 성질과 관련해서 여전히 완전히 미스터리였던 것이다. 항체는 체내의 몇 가지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화학물질로 특정 침입자를 완벽하게 겨냥했다. 도마크 세대는 면역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첫걸음을 띄었을 뿐이다. 그들은 면역계의 세포 반응과 체액 반응이라는 두 가지 작동 방식이 있다고 생각했다. 세포 반응은 백혈구처럼 침입자를 집어삼켜 죽이는 포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말 그대로 잡아먹는다. 포식, 체액 반응은 혈청 속을 순환하면 또 백혈구와 협력해서 침입자를 청소하는 항체를 비롯한 일련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졌다. 체액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았다. 충분히 밝혀진 화학물질은 하나도 없었으며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마크가 이해하기로는 실험동물의 접종, 즉 토끼나 생쥐, 기니피그 같은 동물의 피부 아래와 몸속의 특정 병균이나 병균의 일부를 주사함으로써 이 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하고 한두 주 반응할 시간을 준 뒤에 피를 뽑아 원심 분리기에서 분리하면 동물의 혈청이 해당 병균을 특별히 겨냥한 항체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동물의 혈청을 채취해 사람에게 주사하면 약물과 같은 작용을 했다. 실험동물이 만든 항체는 인체에서도 질병을 공격했다. 단 동물에 접촉한 세균이 환자를 감염시키는 세균과 같은 종류여야 했다. 코후 제자로 독일의 위대한 연구자인 에밀 폰 베링과 파울 에리히는 이 기법을 써서 디프테리아 수천 건을 치료했다. 이렇게 해결책.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혈청요법은 현실에서는 까다롭고 값비싸고 이따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 정확한 것도 문제였다.
질병을 일으키는 각 세균에 정확히 일치하는 혈청을 찾아야 했는데, 그러려면 의사가 우선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세균을 분리하고 배양해서 동정하고는, 이를테면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은 20여 개의 계통이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혈청이 필요했다. 그에 맞는 혈청을 찾거나 만들어야 했다. 그때쯤이면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참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혈청요법과 효과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그럼에도 혈청요법이 도마크에게는 메어들께는 알면 알수록 점점 복잡하게 보였다. 자, 도마크가 환자를 대하는 일보다도 실험실에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점차 뚜렷해졌다. 소수를 치료하기보다는 다수를 위한 치료법을 찾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그는 병리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병리학. 한편 병리학은 독일에서 높이 평가받는 전문 의의로 분야기도 했다. 늘 최신기법과 연구 결과에 목말랐던 도마크는 1923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독일 병리학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그라이프 발트 대학교 병리학 연구소의 비교적 젊은 소장이자 그의 다음 멘토가 된 발트 그로스를 만났다. 그로스의 연구는 도마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로스는 도마크에게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했다. 킬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마크에게 썩 적합한 곳은 아니었지만 동쪽으로 160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발트의 도시인 그라이프스 발트에서는 기자재가 완비된 대학 실험실과 진짜 연구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자리가 보장되자 그는 가족을 꾸릴 준비가 되었다. 1927년 7월 27살의 도마크는 그가 총격을 당했을 때 지니고 있던 사진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던 시골 소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이름은 게르트 루데 슈트로이베였다. 도마크가 참전한 뒤로 9년간 두 사람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어릴 적 로맨스의 실현이 이뤄진 것은 번듯한 수입이 생기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집 때문이었다. 그동안 게르트 루데는 제네바의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두둑한 임금을 받으며 제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마크는 아름다운 콘스탄츠 호수를 천문 정서로 점찍고는 그녀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운명의 날이 되어서 그라이프스 발트 역에 갔는데 탈이된 열차가 매진이어서 다음 열차를 타야 했다. 열차는 거의 만원이라 그는 한참 뒤쪽에 앉아야 했다. 그런데 뮌헨에 도착하기 전 크라이엔젠에서 기계적 문제로 열차가 멈추었었다. 도마크는 열차가 정차한 동안에 뭔가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열차에서 내리고 몇 분 뒤에 끔찍한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뒤에서 오던 열차가 앞에 열차가 정차한 사실을 모른 채 달려오다가 들이받았던 것이다. 48명이 목숨을 잃었다. 독일에서 40년 동안 일어난 사고 중에서 최악이었다. 베르하르트 도마크는 운이 좋았다. 처음에는 총알이 헬멧을 때렸지만 머리를 비켜나갔다. 이번엔 열차 사고에서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네이클로와 그는 어릴 적에 엄마랑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호반도시 집 근처에서 자라난 진홍색 양귀비와 파란 술의 국화를 땄다. 그는 네이클로바를 찾는 데 도사가 되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따금 하루가 가기 전에 작은 다발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훗날 들판을 걷다가도 네이클로버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다가도 알아보고 아무도 못 찾는 네이클로버를 여러 개 찾아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바일 사료관에 있는 그의 편지 묶음과 상장 목록에는 네이클로버 하나가 종이 사이에 끼워져 있다. 그는 예리한 눈과 조금의 운을 가졌는데 이것이 과학자에게 좋은 특징이었다. 도마크는 1924년 성탄절 드레스덴에서 게르트 루데와 다시 약속을 잡았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한 곳인 게멜데 갈레이에서 아기 예수를 포근히 아는 채 구름 속으로 내려오는 성모 마리아를 그린 라파엘로의 작품 앞에서
그는 게르트 루디에게 청혼을 했다.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장 결혼할 수는 없었다. 결혼 준비를 하고 돈을 모아야 했으며 게르트 루디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해야 했다. 둘은 2년이 다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다마코는 회사가 정돈된 것을 좋아했는데 아마도 전쟁의 영향이었으리라. 이제야 모든 것이 정돈되었다. 그는 그라이프스 발트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고 예쁜 대학 도시였다. 그는 새 상사 그로스와 매우 잘 지냈다. 다마코는 환자에게 신경을 빼앗기지 않은 채 예전보다 훨씬 오랫동안의 세포와 염색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는 병원에 흔한 병균이자 수많은 인체 감염의 원인이며 무방비 상태의 생기를 확실하게 죽이는 포도구균의 한 계통을 선택을 했다. 또 다른 것을 또 발견했다. 위험한 세균을 찾는 탐구가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리스터는 콜타르 화학물질을 자신의 환자에게 시험. 그가 또 빅토리아 여왕 종기를 치료한 임무를 맡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러다가 전쟁에서 폴란드로에서 재앙이 벌어졌다. 괴제를 비롯한 감염의 물결이 병사를 휩쓸었다. 이런 여러 가지. 민스트에서 그가 차지한 자리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는 배를 고르는 학생이 아니었지만 단단한 인성이도 아니었다. 그는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하는 의사를 일컫는 병리학자였다. 여전히 그로스 밑에서 일했으나 그로스는 그라이프스 발트에 있을 때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도마크는 이렇게 썼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결혼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그 덕에 언제나 화목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 형편이 나아졌다. 폭풍우가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태양은 완전히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참 끈질긴 인내심이 있는 분이었네요.